제가 오늘 이야기한 건 동서노인관, 서구의 사회노년학 이론, 효는 미덕인가 악덕인가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이야기했지만 요번에 쓴 책이 통치와 생존의 인구학, GPG 관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흔히 발달 이상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선진국, 선진국 합니다. 그러면 선진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18세기 이후에 계속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진국은 어떤 수평선이에요. 그러니까 수평선인데 최고의 발달 정점은 서구에 있고 하단에는 아시아하고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서구가 걸어온 경로를 그대로 밟아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서구가 최고 정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단에 아시아가 아프리카 있으면은 각 나라의 어떠한 뭐랄까 역사적 특성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달 경로가 서구처럼 된다는 것은 뭐야? 각 나라의 어떤 역사성이 없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우리는 서구의 이성이 보편 정답인가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보편 정답을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책에서 이 책 5장에서인데요. 이런 말 하고 싶었어요. 흔히 서구가 어떤 부국으로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산업혁명을 읽고 또 산업혁명을 가져온 서구의 이성이 어떤 점은 뭐야? 부국을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태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따라하기 때문에 특히 사회학에서는 폭로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랄까 서구의 정신을 받아들이는데 저해하는 제도들, 문화들 그것을 바꾸는데 많이 시중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근대성이라 어떤 개혁이라 계몽주의라 담론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깨우친다. 계몽주의는 깨우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런 것은 뭐야? 우리의 삶을 뭐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암암리 내재하고 있는 것이 서구의 사회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에서 5장에서 얘기하는데요. 유럽은 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이후에 어떤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던 중국과 인도는 뭐야? 서서히 무너지고 아시아 무너지고 점점 뭐야? 빈국으로 갔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유럽은 뭐야? 인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반대 급부로 아프리카 원주민, 아메리카 원주민, 아프리카 사람, 그리고 인도, 중국 같은 아시아 인구도 급감했습니다. 이것은 19세기 말 가장 아시아가 험난했던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지만은 인구 감소는 사망력이에요. 그러면 근대성의 피해를 사망력 급증 만침 여실하게 보여주는 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은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말한 건 영국의 어떤 면직문 산업의 부가 영국을 최대 강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면화를 재배할 수 있는 토양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암만 증기기관을 발달시켰다고 공장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면화가 공급되지 않았던 거예요. 유럽이 영국이 그렇게 부국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면화를 어디서 제공했냐? 미국 남부 지역에서 제공했습니다. 1910년 물론 그로 인해서 미국 전쟁이 났고요. 그 다음에 그 면화에서는 뭐야?
재배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 노동력은 아프리카 노동력이 제공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이 부르가는 것은 그 반대급부인 식민지의 어떤 토지, 식민지 자원, 그리고 아프리카의 노동력 없었으면 거의 불가능했다 하는 것이 사실 최근 대분기 이론 역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뭐야? 우리는 근대성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20세기, 그러니까 19세기 이후 식민지 경험을 있고 빈국의 경험이 있고 그런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할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서구의 경험에 근거한 서구 이론을 배우지만 제가 유학 시절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의 경험을 더 원합니다. 왜? 같은 경험을 했던 나라, 가장 식민지 경험이었고 빈국의 경험을 했지만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다는 오직 유일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과학,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을 말하는 사회과학은 미래 사회에서 최고의 어떤 수출품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제 포르투갈도 이겼어요. 전 4년 전에 독일도 이겼어요. 축구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K-팝도 세계적입니다. 근데 왜 K-학문은 없냐 이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K-학문을 만들어낼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의도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그 책에서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요. 이해합니다. 여기서 개통, 계보, 파노라 방식 이론 전개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론을 배울 때 보면요. 마르크스 이론을 맞다, 멜더스 있다. 그 이론의 어떤 파편적인 지식을 합니다. 하지만 창의성은 구에서 신유. 뭐냐? 무에서 유가 아니에요. 제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칼라 TV를 말해요. 그러니까 흑백 TV가 있을 때 칼라 TV는 최고의 어떤 창의성 작품입니다. 근데 칼라 TV와 흑백 TV의 차이점은 화면 하나예요. 나머지는 코드 다 이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의성은 칼라 TV와 같이 기존에서 하나를 바꾸십니다. 그것이 어떤 창의적인 이론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구 이론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단편적인 것을 하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서구 이론을 꿰뚫고 있는 핵심 기본 전제가 무엇이냐. 그 기본 전제를 알면은 우리는 굳이 서구의 이론을 외울 필요도 없고 또한 그것의 기본 전제를 활용해서 우리의 담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제가 사실 저는 사실 오늘 이론을 발표하고 있지만은 저는 양적 방면입니다. 통계를 공부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유시권시에서 공부하는데 통계만 막 들었어요. 도대체 통계를 한 3년 듣다 보니까 제가 통계만 20과목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만 각각 다 배워요. 근데 도대체 사회과학 통계에서 교차 분석, 아노바, 리그레션, 이벤트 히스토리 등등 멀티널 올라가요. 왜 사회과학에서 이런 고급 통계가 올라가냐 이거야. 그게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인과성 모델, 인과성의 모델은 뭐야? 보다 정교화가는 과정에서 통계 모형이 발달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할 때 보면은 그 관통한 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우리가 멜더스 이론, 마르크스 이론, 푸코, 신멜더스지, 자유페미니즘, 탈식민지, 페미니즘 각각 틀립니다.
하지만 거기에 관통하는 기본 전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편인데요. 하나는 선험적 가정에서 자율적인 개인, 이게 근대적 인간입니다. 두 번째, 인구가 설명 번수인가, 우리가 설명의 목적인가, 아니면 도구인가십니다. 멜더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게으름이 악덕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미국에서 이어지는 자율적인 개인이에요. 그리고 인구를 어떤 점은 설명 목적이다. 왜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근면하고 제대로 활동하면 뭐야? 인구와 어떤 자원과 균형을 가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기서 미리 말하고 싶은 것은 멜더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직과 종교와 계몽주의 담론입니다. 멜더스는 신정론에 근거해서 신의 섭리가 왜 합리적인 것을 설명해왔습니다. 그것이 멜더스 이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량과 자원의 관계는 그 악덕 인간이 해서 안 될 것을 해서 멜더스에 빠진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멜더스 이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르크스는 뭐냐? 바로 어떤 멜더스 이론에서 자율적 개인, 그러니까 빈민이 뭐야? 게을러서 빈민이라는 걸 거부했고 사회적 제도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야? 인구가 부가됐습니다. 그리고 자율적 개인을 수용했습니다. 왜? 자율적 개인을 수용한 것은 뭐야? 자본주의 착취에서 벗어나야 되니까요. 마지막 푸코, 세 번째 푸코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푸코입니다. 그러면 자율성을 결정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어느 것은 해야 되고 어느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결정하는 담론은 무엇이냐. 제가 여기서 아주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책에서요. 우리가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족계획 도입하면서 우리는 섹슈얼리티가 과거 이전에는 자녀 출산이었습니다. 근데 근대 가족을 도입하면서 섹슈얼리티는 어떤 점은 자녀 출산에서 배우자, 이성 간의 배우자의 어떤 친밀성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뭐야? 그 이유는 과거에는 어떤 근대성 이전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배우자 관계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다시 말해 물에 빠졌을 때 엄마하고 와이프하고 빠졌을 때 엄마 먼저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새는 틀려요. 자, 그러면 요새 동성애를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동성애도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특히 아랍에서 반대합니다. 그것은 아랍에서는 섹슈얼리티가 뭐예요? 부부간의 친밀성이 아니라 출산입니다. 동성애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보이지가 어느 것이 옳고가 그게 아니라 섹슈얼리티가 출산인 나라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이 되고 어떤 점은 뭐야? 섹슈얼리티가 배우자가 친밀성을 강조한다면 뭐야? 어떤 배우자가 이성에서 동성을 받으면 뭐야? 동성에게도 뭐야? 허용이 될 것입니다. 바로 어떤 푸코는 뭐야?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통치 대상이 되고 신멜더스주의도 뭐야? 멜더스주의에서 뭐야? 어떤 자율적 개인. 왜냐? 정부가 뭐야? 피임을 도구하고 통제했기 때문에 이것을 뭐야? 부정하면서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뭐야? 감소를 목적으로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할 때 자유주의 멜더스와 자유주의는 뭐야? 같이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구는 뭐냐? 부였어요. 왜냐? 자유주의는 페미니즘 여성 인권이 원조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유 페미니즘에서 하고 인구 정책 하는 말 위해서 자유 페미니즘하고 탈근대 페미니즘 또는 탈식민 페미니즘 또 거부했어. 왜? 어떤 점은 여성의 자율성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흑인 여성일 때 뭐냐? 자기 자율성을 압박하는 것은
메인 변수는 뭐야? 남자이 아니에요. 인종이에요. 또는 계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기본 전제를 각 패러다임이 어떻게 수용하거나 거부하냐 하면은 뭐야? 우리는 보이지 않게 이론의 흐름을 개통적으로 파노라마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서구의 노인관은, 서구의 노년담들은 뭐야? 서구의 노인관에 근거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늙음이라는 것은 뭐야? 개인적으로 생물학적인 늙는 게 있습니다. 또 한편은 뭐야? 늙었다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점은 개인적이 아니지만 사회적 환경으로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과거에 60세 너무 늙은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사회 환경장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환갑도 안 해요. 옛날에 환갑했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것은 뭐야? 노화라는 것은 뭐야? 보이지 않게 사회적 특성을 가진다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특히 서구의 노인관요. 서구의 노인관에서 베테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한 것은 제가 깜짝 놀랐다는 것은 서구의 노인. 제가 굳이 한다면 책이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입니다. 이 책을 했고요. 어떤 올드 에이지한 책의 테이너 책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이런 독일의 커다란 몽둥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을 입구에. 먹을 것을 의존한 자는 이 몽둥이로 맞아 죽을 줄 알라. 이것은요. 우리가 어이가 없지만 그것은 서구 노인관의 어떤 자율성입니다. 멜러스가 말한 것이 뭐냐.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념법을 아껴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서구의 노인과는 우리가 서구 사람들 보면 보이지 않게 자신이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다. 그들이 어떤 문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구는 동양과 달리 제가 번역했던 책입니다. 동양과 달리 우리는 빈민과 노인은 뭐야? 가족이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1000년 이상 교회와 길드와 영주와 정부가 책임진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북서유럽에서 노인복지가 복지제도가 발달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양의 노인과는요. 신체적 노쇠를 뭐야? 정신적 퇴화가 동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따 이야기했지만 동양에 우리가 최근에 성공적 노화에 대해서 신체적 노화가 제일 줍니다. 왜냐? 신체적 노화라는 것은 뭐야?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지 다른 무엇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동양에서는 신체적 노화가 세태가 뭐야? 정신적 고양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율성은 경제적인 게 아니에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가 책에서 이야기했는데요. 많은 경우에 미국에서 굉장히 루소보다 로크의 자율성을 중요시합니다. 로크는 소유적 개인주의입니다. 그것은 뭐야? 재산권에 근거한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율성이라는 것은 뭐야? 물적인 거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간의 경쟁의 자율성이 아니라 상호 부조의 자율성을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했습니다. 특히 유교에서 보면요. 우리는 어떤 개인의 자율성을 억제하는 집단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기준합니다. 방법론적 개인주의예요. 그것은 뭐냐? 그러니까 수신제가 평천하는 거야. 개인이 자기 일하면 집안이 편하고 세계가 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본분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요.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는 동양에서는 권리라는 개념이 부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부의 개념을 썼지 어떤 권리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동남아에서 미얀마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도 똑같았습니다. 권리 개념은 그날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가 이제부터 서구의 이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대화 이론인 것이 어떤 제일 처음으로 서구 이론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첫 번째 느끼죠. 우리가 보건위생의 향상, 네 가지 조건입니다. 보건위생의 향상, 노인과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산업기술이 발달하니까 노인들이 배운 지식이 낙후되어갖고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와 헷갈리고 손아야 되니까 뭐야? 노인과 전문가의 수평적인 관계고 그런 관계였다. 세 번째는 뭐야? 우리가 대중교육이에요. 노인의 경주보다 신교육을 습득한 젊은이의 지식이 정보 우수합니다. 과거 80년대, 90년대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거 똑똑해서. 그래갖고 시집살이를 못 시켰어요. 왜냐? 그거 똑똑하다니까. 뭐예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어머니가 평생 동안 뭐야? 살아온 지식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이 뭐야? 배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이라는 뭐야? 암암리 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기술적으로 발달되지만은 서구의 삶이 우리 삶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은 보이지 않게 어떤 노인의 나이 든 세대의 어떤 지식보다 경륜보다 뭐야? 서구에서 수입된 경륜이 우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꼰대는 있어도 어른이 없어요. 왜? 꼰대는 뭐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960년대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뭐야? 그 당시에 서구에 주된 담론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배운 이론은 뭐야?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관통하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른이 존재할 수도 없고 경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노년에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하고 또 비슷해요. 아프리카에서 어떤 종교의식인데 종교의식을 통해서 선조와 후손 간 영적 교류를 어떤 하는 의식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도시라니까 젊은 사람이 올라가요.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가요. 그러니까 수행할 삶이 없어요. 그러면 뭐야? 노인 인구가 중심됐고 마을의 중심이었던 어린이 뭐야? 결속력이 약화됐습니다. 이런 것은 근대화, 물질 근대화보다는 뭐야? 세속화라든지 근대성이 뭐야? 노인의 경제력을 약해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서구사의 전통적 가치과 정치의 상실은 보이지 않게 어른의 경륜을 뭐야? 상실시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령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연령주의의 두 번째 어떤 이론입니다. 연령주의에서도 보면 연령주의라는 것은요. 노인에 대한 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연령주의는 버틀러가 말한 늙었다는 이유로 노인에 대한 편합한 고정관념을 차별한 관념입니다. 연령주의는 두 가지가 나와요.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 정체성입니다. 개인이 생각하는 나는 누군가가 개인의 정체성이고 사회 연결망이나 사회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군가입니다. 대개 다 개인의 정체성은 뭐야? 연령주의했을 때 노인에 대한 부정적이나 노인 혐오나 부정적 의미를 가져옵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정적인 자리가 어떤 것입니다. 신문에서 TV에서 봤어요. 젊은 오빠입니다. 그런 것은 뭐냐? 어떤 젊은 시체자의 우성은 뭐야? 보이지 않게 노인을 뭐야? 무시한다 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은 우리가 젊은 오빠를 한다는 것은 뭐야? 그만치 노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딸들 같은 경우도 특히 우리나라 제 생각에는 여자 어린이 더 없었어요. 왜? 많은 경우에 엄마들이 너는 나같이 살지 마라.
이것은 뭐야? 어머니의 어떤 정치적인 삶을 뭐야? 부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회 정책에서도 유사합니다. 사회 정책은 긍정적인 지식 이미지 신고해서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 사람들과 걸려요. 왜? 아, 그 꼰대 뭐예요? 사회 시저되어지니까 뭐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꼰대 논이다는 것도 뭐야? 그거 난 틀리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젊은이 생각할 때는 뭐야? 똑같아요. 노인이나 범죄하고 꼰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특히 서구에서 뭐야? 개인의 이해관계하고 다른 사람들을 뭐야? 인재예요. 자, 바로 자기가 서구에서 이해관계 다니니까 자기보다 쉬운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게 연령주의, 연령 차별을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동양에선 자신 누구냐? 이것은 뭐야?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동서에서 어떤 심리학적 비교가 있어요. 심리학적 비교가 있는데 동서 비교인데 우리에서 과거에 어떤 임원 승진할 때 보면요. 서구에서는 미래에 무엇을 할 걸 갖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동양에서 뭐야?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업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게 우리가 높게 평가하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는 뭐야? 미래를 지향지지만 우리는 과거에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그 본분을 갖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동체 해체라는 것은 거기서 했던 사회 정체성을 해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줄 같이 노인의 유형성을 판단하는 데는 문화적에 따라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연령주의에 따른 해결책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개인의 정체성은 뭐냐? 노인의 경제적 자립이나 자율성 회복해갖고 나 아직 쓸만해. 이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반면 사회 정체성은 우리나라에서 덜 소개하는 이게 독일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따 설명할 것입니다. 세대성을 복원한 것입니다. 세대성은요. 부모가 자식한테 부모의 가치관을 그러니까 윗세대 가치관을 아랫세대 전할 수 있는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개인의 정체에서 연령 계층화 이론요. 우리는 노년지능은 한 면이 아니라 의존이냐 그것이 아니라 생애 전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근대화 이론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자립이냐 의존이냐 이분법이 아니라 어떤 생애의 어떤 전반을 벌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린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생애 주기를 보면 교육, 노동, 여가라는 구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살았을 때는 교육받으면 노동하고 그다음에 여가하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미국에서 우리가 보면 여가, 은퇴라는 것을 보면은 90년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은퇴라는 것은 과거 서구에서 20세기 후반에 경제제가 발달되니까 거기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돈을 줄 게 있으니까 생긴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은퇴는 경제상 경제가 침체되면서 어떤 조기 은퇴 열풍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반대되는 것이 뭐냐? 연령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여기서 보면 늦게 교육받은 거 습득이 하나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건 평생 교육을 해요. 이제는 연령주기를 교육, 노동, 열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동을 하다가도 지식이 부족하면 학교로 가서 다시 공부하고 노동을 하다가도 쉬었다가 다시 노동시장을 진입하고 그리고 공부하다가 쉬었다가 노동하고 이런 식으로 통합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인들은 뭐야? 개인의 어떤 자율성, 경제적 능력을 뭐야?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굉장히 어떤 노인의 높은 위치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위가 낮다 하는 것에서도 부정하는 것. 세대 갈등이 노인이 지위가 낮아서 그렇다는 것도 부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위주의에서 보면은 아시아보다는 서구가 더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적에서 서구는 그래도 노인에 대해서 덜 부정적인데 우리는 세대 갈등 더 심해요. 그리고 어떤 점에 양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중요한 건 뭐냐? 사내 방식을 우리가 수입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아랫세대한테 무언가 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존중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노인의 경륜이 뭐야? 인정이 되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어떤 점은 노인복지하고 실업복지하고 굉장히 갈등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세도 우리가 이론에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인복지 볼 때 노인이 수혜자면 뭐야? 우린 희생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년 보장을 놓고 이게 가장 대표인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은 지금 정년 보장을 연장해라 하고요. 반면 젊은 사람들은 뭐야? 우리 취직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보이지 않게 젊은과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의 세대 분리를 해갖고 갈등을 더 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별 이기주의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근데 독일에서는 이것이 어떤 사회 정책성인데요. 좀 틀려요. 연령주의의 근원은 개인의 자율성. 그러니까 서로 개인의 자율성을 상실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생애주의가 됩니다. 생애주의 제도는 뭐냐? 개인의 책임과 권리를 기대를 연령에 따라 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어난 시기에 따라서 교육, 노동, 여가를 뭐야? 동시에 구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야? 동시대 사람들만이 뭐야? 비슷한 사고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베이비 세대 이전에는 뭐야? 반공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도 뭐야? 그 시대 사람들하고 계속 유지를 합니다. 암만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해도 10년, 20년 전이나 뭐 학교에서 만나지 그렇게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세대는 뭐야? 그 시대 연령대하고 뭐야? 거의 교육, 직업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생각이 공유해요. 그리고 우리 세대는 MZ 세대도 똑같아요. 같은 사고를 했으니까 우리는 뭐야? 그러한 생애 제도화가 뭐야? 연령 분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태원 참사했을 때 보면요. 많은 경우에 기성세대는 뭐야? 젊은 세대가 이태원에서 모인다는 그거 자체가 개념이 없었어요. 딴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 애들은 뭐야? 노인에서 하면 완전히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딴 나라 이야기가 되니까 뭐야? 연령 분리와 연령 차별과 세대 갈등이 뭐야?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대성은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세대성입니다. 그것은 뭐야? 세대성이라는 것은 선대쌈이 후대 상까지 연속되는 전통의 계승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정 교육입니다. 물론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이 일치한다면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확대 가정의 가정 교육에서 교육하고 학교 교육하고만 상치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점점 그 세대가 우리가 어떻게 삶의 방식을 수입하다 보니까 우리 건 낡은 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살았던 방식은 점점 꼰대가 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서 우리가 과거의 권위적인 사고로 이야기한다면 뭐야? 권위주의에 더욱더 부정적인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는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세대 이상 확대 가족에서 사는 사람은요, 노인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찌감치 뭐야? 세대가 불리하고, 그러니까 다른 세대하고 왕래가 접촉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세대에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 세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손자녀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손자녀를 이해하려고 하고, 또 어떤 젊은 세대가 또 마찬가지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거나 왕래 간다는 건 할아버지 삶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할머니 삶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의 사회화는 보이지 않게 세대성을 전수하는 통로였습니다. 근데 우리에서 보면은 그 가족의 어떤 사회화는 우리가 확대 가족에 부정적으로 해갖고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분명 서구하고 우리하고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 분명 우리 윗세대에 대해서 배울 게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대성이 없다는 것은 우리 선배,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 대한 자부심은 뭐이냐.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전통을 부정한다면은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우리 전통에 대한 혼에서 나오는 자부심은 어디 갔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저귀를 통해서 빈국에서 선진국 바다에 오른 나라예요. 이러한 귀중한 경험을 과연 무시할 수 있냐 이것이냐. 그리고 오늘날 사회에서 필요 없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어떤 선대의 가치관이 사실은 유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것을 전수함으로써 후세들도 우리나라에는 자부심을 갖고 쓰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러면 어떤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존중하고 또 우리는 같은 사고를 했으니까 더 키우고 하니까 세대 소통에서 세대 분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런 것은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중요합니다. 제가 말한 이런 가족의 세대성이 완전히 학교 교육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건 특히 압축적인 근대를 갖고 어떤 점에서는 태극기세대, 방공세대, 민주화세대, MZ 점점 분리해서 더욱더 틀려진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서구에 수입해요. 그러면 저 때는 저 때만 해도 취업하면은 평생 직장이야. 왜? 대학에서 배운 지 자꾸 20, 30년 썼으니까. 근데 수입하다 보니까 지식의 수명이 점점 짧아져요. 이런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점점 짧아지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더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말할 수 있는 인문사회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책을 쓴 주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공적인 노화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어떤 노인의 궁극적이에요. 마찬가지로 부정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질병 분야에서 성공적인 가장 중요한 질병 부재예요. 건강해야지 적극적인 활동하고 신체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활동도 못하고 활동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건강해야지 가족들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적 노화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한 우리가 늦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신론에서 똑같아요. 성공적 노화. 그러니까 라사에서 제3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수명을 늘리라는 것은 뭐야? 조금 더 신체적 늙음을 늦추자는 것입니다. 좀 더 건강하게 살면서 활동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활동할 수 있으면 생산적 노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산성을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암이라든지 어떤 점에서는 순환기 질환, 뇌출혈 같은 것은 뭐야? 만성 질환인데 요새는 뭐야? 생활 습관병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생활 습관병은 뭐냐? 생활 습관병은 뭐야? 생활 습관을 바꾸면 뭐야? 그 병을 줄어들 확률이 줄어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만성 질환은 어쩔 수 없는 병이었다면 뭐야? 이제는 젊었을 때부터 자기가 몸을 관리한다면 좀 더 늙어서까지 일할 수 있고 그러면 젊은 세대한테 부담을 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보이지 않게 어떤 성공적 노화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서 뭐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였습니다. 대표적인 거 이런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95세 그래미 수상자예요. 앙헬라 알라바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95세 라틴 그래미 시상식 신상을 받았습니다. 역대 최고령 수상입니다. 그리고 손자의 도움을 받고 74세 때 자신의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송혜와 마찬가지로 어떤 점은 뭐야? 노육장을 과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으로 쓰일 때 뭐냐? 어떤 멜더스 이론같이 어떤 점은 게으르기 때문에 빈민이 되는 것 같이 어떤 경제적 잘못하면 스스로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곤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과연 자신의 삶을 노후의 성공을 개인의 자율성이 참여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요. 내가 내 자식 잘 키웠다. 배우자가 좋은 삶을 살았다. 그 주변 사람한테 무언가를 해줬다. 인간관계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몸은 성치 않더라도 그런 사람은 떳떳하게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은 뭐냐? 너무나 돈으로 성공을 한다 하는 것은요. 그러한 경륜이라든지 미용적 것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보다 또 사물장식이라서 학교의 변식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더 놀라운 것은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결혼한 자녀가 가면 뭐냐? 그 집에 가면은 아들, 자식 사진에는 쭉 있어요. 여기 선생님도 몇 분 있을 때 집에 아마 손자 사진은 쫙 있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집에 가면 뭐야? 노부모 사진을 부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보이지 않게 뭐야? 우리가 어떤 점은 뭐야? 그만큼 노인의 가치, 경륜이 뭐야? 무시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에서 뭐야? 노인 존중하는 서구에서도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 뭐야? 어떤 위패를 모시고 조상을 모셨고 서구에서도 집에서 뭐야? 각 집안의 어떤 선대들 사진을 모시는 걸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세대 단절이 나왔다 하는 것을 집안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겁니다. 자신의 할아버지한테 공경을 피하지 않은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공경을 피할 수 있냐. 자, 제가 얼마 전에 놀란 소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일본 영화 플랜 75예요. 75세면 그만 죽는 게 어떠냐. 이것이 22년 칸 아카데미 영화제 수상작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가상 스토리 있죠. 75세가 되면
국민에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하는 플랜 75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선택한 자에는 그날 준비해서 정부에 위로금을 주고 온천여행과 외식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령사회에서 의료비와 사회보장비 비용을 갖고 폭신이 되고 가뜩이나 그 사람들 부양이니까 좀 사라져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일본의 미래를 위해 노인은 살아야 한다. 일본은 원래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나라가 아닌가. 사회가 도움이 되지 않으면 살 가치가 없지나. 이런 것을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던져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저도 연금 이야기하다 보면은 많은 경우 연금이 미래가 연금이 뭐 괜찮냐 말해요. 근데 뭐 적립식이고 부가식이건 젊은 사람들이 일해서 돈 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야? 젊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뭐야? 자기가 먹고 샀으면 안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여기서 보이지 않게 보면 연금이라고 너무 부담스러우면 법을 따른다면 그래? 우리는 고려장법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어떤 점은 뭐야? 우리가 그러니까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와 어떤 자기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상부상조하는 노인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이것을 뭐냐? 유교의 효에서 찾았습니다. 효가 서구에서는 악덕이에요. 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노부모한테 부양해요. 근데 서구에서 기본적인 것은 결혼을 경제적으로 독립된 가구의 형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노부모한테 부양하면 뭐야? 그 경제적으로 독립된 가구에 피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서구에서 홍콩의 딸들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보면 홍콩이 산업할 때 딸들이 공장에 가갖고 일해갖고 부모한테 돈을 대주고 또는 동생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구인에 볼 때는요. 서구인은 뭐야? 서구의 어떤 전통적 시대는 서번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야? 결혼 자금을 멜더스 이론에서 보면은 경제적 상황이 나쁠 때 출산율이 떨어지고 경제적 상황이 좋을 때는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멜더스 같은 경우는 특히 영국에서 잉글랜드 결혼 체제 시스템은요. 결혼 자금은 뭐야? 서번트 시스템을 통해서 뭐였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야? 외지에 나가갖고 일해갖고 모은 돈 갖고 결혼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면 뭐야? 기간이 길어지니까 결혼율이 늦어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뭐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여성이 남성이고 일하는 것은 결혼 자금을 모아갖고 독립된 가구를 형성한 건데 이걸 방해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제가 말한 거죠. 1978년대 노벨 경제학상을 윈스턴 선생 이런 악덕이냐 하는 것을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동양을 이해하면서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것은 효를 그렇게 생각한 건요. 서구인의 관점이에요. 개인주의 관점입니다. 개인의 자립이니까요. 근데 효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가족주의에서 설명되는 것입니다. 효는 가족 전략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점에서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자의 권위도요. 우리가 제가 가끔 가다가 가부장제로 남성이 착취를 한다 그래요. 근데 권위는요. 어떤 점은 밑에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암만 권위를 세워봤자 부인하고 뒷받침 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엄마가 뒷받침해주는 아버지 권위가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녀하고 부모를 착취하면 그 가부장제가 500년간을 지속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서구의 가부장제도하고 동양의 가부장제하고 틀리다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에서 보면은 서구의 가부장제도는 산업혁명 이후에 생겼습니다. 임금제도였고요. 그건 단위였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이라는 것은요. 어떤 가족 공동체 전체를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희생한 것입니다. 제가 여담을 하나 해볼게요. 아프리카에서 노예 했을 때 보면요. 그러니까 노예를 했을 때 각 아프리카 전역에서 노예가 잡혀갖고 신내로 팔려왔습니다. 근데 어떤 부족 하나만은 뭐야? 잡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 부족은 다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족 중에 한 명, 그 부족은 잡아봤자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죽기 전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저는 그걸 보고 그 제가 이해했지만 이런 생각했어요. 과거 조선시대에 내 보면은 미국한테 풀어올 때 나 죽여라 그랬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종족주의자들이 가족주의가 있을 때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죽지 않으면 뭐야? 내 가족이 뭐야? 노예로 팔린다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차피 노예 잡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선택할 길은 어느 것이냐. 자, 바로 우리가 조금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한 우리가 가족을 갈등하는데 젊었을 때 효도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자녀한테 효도가 받아요. 그러한 어떤 문화가 계승됐기 때문에 효과가 유지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자 유치할 때 진짜를 한번 못해요. 여기 진짜가 설립자예요. 나무 목자입니다. 옆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부자 유치할 때는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노인이요. 제가 어떤 중국 학자한테 동행을 전문했습니다. 부자 유치라는 것은 어렸을 때는 자녀가 크도록 부모가 곁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 부모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도록 옆에서 자녀가 지켜주는 것을 부자 유치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경제보육원에서 성장한 청년 자립했습니다. 우리는 자립을 뭐야? 경제를 성공을 해요. 아니에요. 힘들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적 자립을 보면은 서구에서는 능력하고 경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도움을 청해 갖고 상대방이 자립할 수 있게 도움받고 그럴 때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호 부조의 전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었습니다. 어떤 영화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부조라는 것은 뭐냐면 이 노인네가 나중에 나이 은퇴해갖고 들어갔습니다. 이거 추천합니다. 영화인데요. 이것은 뭐야? 처음에 늙으니까 필요한 데가 없었어요. 근데 그 경험을 가만히 들었다가 젊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이가 들었지만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 젊은 사람이 자신의 격려가 필요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인의 무슨 노탐은 굉장히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게요. 우리가 어떤 60의 이순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텐데 조금 틀리면 40의 지천명 아니 저기 먼저 부록 그리고 50의 지천명 60의 이순이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 어디서 동양학자한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30의 설립이에요. 그러니까 15세 학문 들어갔고 30의 설립은 뭐야? 자기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립을 하니까 30에 자립을 하니까 40에서 뭐야? 나 혼자 굳굳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자는 70에 회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50에 보면 그 잘난 적이 뭐야? 하늘 끝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50 후반 되면요. 신체적으로 뭐야?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신체적으로 거동 부족 어떤 힘들면 옆에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암만 잘나면서 문제가 있으면 남한테 귀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팡이라는 것은 어떤 점은 뭐야? 남의 이야기를 들을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나서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이것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하고 똑같습니다. 네가 말하지 말고 듣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란 것은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물질적 토대 상속 같은 것도 뭐야? 개인자성이 아니라 공동체의 어떤 부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노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의 어떤 자녀의 어떤 자립은,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 내 눈 편안히 감게 해달라.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 세대는 뭐야? 살 수 있는 것을 보고 눈을 감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게 내가 눈을 펴서 자식이 내가 없더라도 편히 살 수 있다는 자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우리가 가장 경계한 것은 그런 자식의 잘못된 삶을 방해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노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뭐야? 지금 현재 많은 노인들이 어떤 자녀의 경제적 상황을 갖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노탐인 것입니다. 가장 유교가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부상조의 어떤 삶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은퇴계약서는요. 서구에서는 아까 말한 것은 우리가 영주, 길등, 종교 거기서 있지만은 서구에서도 안 되는 경우가 뭐야? 자녀한테 의존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 뭐야? 은퇴계약서입니다. 가운트라는 학자는요. 가장 보편이니까 자녀와 가족과의 계약서입니다. 이것이 어떤 산업혁명 이전까지 있었습니다. 땅 소유한 자는 지방목전에서 내가 뭘 줄 테니까 너는 밥 주고 너는 숙식제 주고 그런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은퇴자는 뭐야? 은퇴한 다음에 무엇을 주자고 떠들었습니다. 반면 그런 땅이 없는 사람은 노후는 끔찍했어요. 해방노예라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열악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어떤 물질적인 거에 따라서 노후가 결정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은퇴 계약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잉글랜드에서. 왜? 부모의 왜? 은퇴 계약을 하다면 자기 것을 최대한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의 입장에서 뭐냐? 자기 것을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갖고 부모가 갖고 네 엄마하고 여동생을 책임져라. 여기 대포사에서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맥파린 학자는 이런 은퇴 얘기 안 할 것은 굳이 영국에서는 사적 재산과 시장이 발달하기 때문에 자녀한테 의존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 신자유주의에서 노후를 돈에 의존하는 것하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의외로 스웨덴, 스페인 일부 지역에서는 은퇴가 자율됐어요. 특히 북유럽이나 스페인과 똑같아요. 은퇴와 자녀 은퇴는 대부분 과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은퇴해서 부양받은 토지는요. 자양채됐어요. 뭐냐? 자녀가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불려받은 것은 뭐냐? 그것을 받아갖고 자신의 후세대들 어떤 생활 터전을 마련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이어받은 상속자가 그 토지를 자양을 해갖고 가족 생활할 때 필요한 자양분을 제공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는 은퇴 계약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스페인도 매트리바 모후 중심 가축입니다. 여기는 돈 있는 자만 수령원에 갔지 돈 없는 자는 대개 다 딸한테 물려갖고 딸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성이 있을 때는 은퇴 계약이 유지됩니다.
물론 우리나라하고 한국에서 효도 계약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이 계약서가 지키냐 하는 것은 그만큼 부모와 자신 간의 어떤 친밀한 유대관계, 신뢰성,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사회가 뒷받침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한국형 이해에서는 노인은 없다, 어른은 없다. 뭐냐, 우리한테 뭐야 수입하니까 뭐야 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꼰대 노인이 있어도 뭐야 어른 노인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요번에 발표했을 때 보면요 한국인과에서 이런 말이었어요. 우리 나라가 뭐야 조만간 인구 고령화 사회 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지만 인구 고령화는요 인류 역사상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미지사입니다. 이것은 현지는 물론 과거는 물론 현재와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그런 미지사회를 뭐야? 과거에는 서구가 더 빨리 왔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주지만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 뭐야? 가장 급속한 미지사회이기 때문에요. 어느 나라도 답을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차려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막다른 길에 돌아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와 고령화정책도 이제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점에서는요. 저는 세대성과 상호부조의 자율성을 중요한 사회정책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요. 또 만약에 지금 같이 어떤 서구의 수입 학문에 계속 의지해갖고 우리 삶을 설계한다면 세대성의 어떤 세대 분리의 연령 분리 더 가속화될 거고 세대성의 부재로 그러면 더욱더 연령 분리와 세대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우리 점점 뭐야 꼰대 기성 세대만 형성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요 서구와 달리 출산 변칙 굉장히 급속했어요. 그런 것은 또 가족계획 정책을 해갖고 우리가 대부분 서구 빼놓고 해서 뭐야 하이너니 말은 같이 개인주의 핵가족은 국서유럽이에요. 다난 다가족주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의 경우인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서구의 지배는요 핵가족보다는요 삶의 지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뭐야 알려주는 인식의 지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같이 급변하는 인구 고령화 사회에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을 형성한다면 우리나라의 고유한 지식을 형성한다면 우리는 미래에서 어느 나라보다 지식 강국으로 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현 시대에 기반한 우리 스스로의 답을 찾아낼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 발표는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